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 205페이지요. 저당권 있죠? 우리 저번 주에 저당권 안 보고 갔었죠. 그죠? 이제 오늘 보려고 남겨놨었죠. 그죠? 남겨놨었는데, 이 저당권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특히나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기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통 근저당이죠.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뭔지 그것도 어설피는 다 알아요. 근데 정확히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실력도 쌓을 겸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정확히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인데 바로 한번 봐보죠. 그죠? 자, A가요. B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립니다. 어려운 상황 아니죠. 그죠? 긴장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B은행은 A에게 1억 원이란 금전채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전채권이 있다 그래요. 금전채권이 있다 그러는데, 자, 이때 B은행은 자,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담보를 잡고 돈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신용으로 빌려주는 것도 있죠. 신용으로 빌려준다는 말이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줬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신용으로 돈 빌려준 거예요.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줬다 그러면 B은행은 이제 A한테 1억 원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A가 변제를 안 했을 때죠.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B은행이다 그러면 A가 변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네, 담보 없을 때.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직장 안 다녀요. 네. 아니, 그냥 빌려줬다고 하고. 빌려줬다고 하고요. 네. 빌려줬다고 하고. 여러분, B은행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바로 압류 내가 가가지고 막 압류해버려? 네?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아셨죠? 그리고 이제 승소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맞아요. 강제 집행하는데, 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2번 가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소송하러 가가지고 승소했죠. 그 다음에 승소한 판결서 들고요. 다시 집행관한테 가야 돼요. 집행관한테. 법원 가면 집행관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판결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어요. 막 내가 돈 빌려줘 놓고, 너 왜 안 갚아? 막 이리 와. 얘가 막 지갑 뺏어가고 이러면 강도죄, 막 쇠고랑 차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법원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째, 이제 법원 가가지고 집행관한테 판결서를 가져다 주죠. 그럼 이것을 이제 채무명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판결서를. 그것 들고 집행관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부동산이 있잖아요. 사는 집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요. 이게 바로 압류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사는 세간살이 있죠? 살림살이에다가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압류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넘겼어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리고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자, 이 채권자 B은행은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제가 우리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혹은 주임법 상임법상 임차인 중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준다고 그랬죠? 딱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이 있죠. 거기는 순서에 관계없이 가액대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안분배당. 그런데 이 채권자는 어때요? 뭐 저당권자도 아니고 전세권자도 아니고 그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죠? 없으니까 끼게 받자 뭐예요? 뭐 1억 원은 고사하고 1,000만 원 던지기도 힘들 거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용어. 자, 이처럼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있죠?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러냐면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배당 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B은행은요. 자, 돈 받을 사람이죠. 금전채권자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경매로 넘기기 전까지 먼저 소송하라고 그랬죠. 네. 소송하라고 그랬는데 승소하기까지는 1년, 2년 걸릴 수 있죠. 그죠? 그 사이에 A가 뭐 집도 팔아버리고 세간살이도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나는 빈 깡통 이래버리면 어때요? 승소하고 나서도 강제 집행할 게 없잖아요. 경매로 강제 집행할 게 없죠? 네. 그럴까봐 가짜 붙으면 임시로 그 뜻이라고 그랬죠. 임시로 뭘 해놓는 거예요?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가압류. 아셨죠? 임시로 가압류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놓는 거고요. 매수인인데 돈 줬는데 부동산을 안 줘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하겠죠? 그 사이에 팔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꽉 잡아놓는 게 가처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등기부를 받죠. 여기는 가압류가 있네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채권자가 맞아요. 돈 받을 게 있다는 소리예요. 돈 받을 게 있어서 지금 뭐예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건 그 후건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리죠. 그죠? 뭐 혹은 소송 제기 전이어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꽉 잡아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채권자는 승소하고 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매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압류권자가 있으니까 승소하고 나면 경매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처분이 있잖아요.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돈 받을 채권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달라는 사람이 뭐 매수인인데 그죠? 뭐 소유권 이전 안 해줘서 소유권 이전 소송 뭐 제기를 할 사람이건 그 전 단계에서 있는 사람이건 아무튼 그 사람은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시로 지금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채권자가 승소 후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뭐 우리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나오면 괜히 가슴 속으로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뭐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가압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금전채권자. 그죠? 가처분은요, 특정물 채권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가압류가 있으면, 승소 후에 경매로 넘어가겠구나. 가처분이 있으면 승소 후에 소유권을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아시라고요. 아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B은행이죠. 그죠? B은행인데, 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만 하죠. 이런 변호사를 바보 변호사라고 한대요. 왜 그래요? 승소하고 나서 싹 물건 빼돌렸으면 내가 강제 집행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또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다 그러면 패키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대여금 반환 소송할 때는 그 전이건 혹은 동시에 무엇도 같이 신청해 놔야 돼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소유권 이전 소송할 때는 그 전이건 동시건 뭘 신청해 놔야 돼요? 가처분을 신청해 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이야기 들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B은행은 자, 강제 경매에 따라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버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거 돈청 건지기도 힘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큰 돈이다 그러면 B은행은 그냥 돈을 못 빌려주겠다. 담보물을 제공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A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보물이 부동산이니까 이제 B은행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경우는 어쩌냐면 B은행은 1억 원 빌려줬으니까 1억 원 금전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았으니까 물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거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저당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성립합니까? 오늘 여기다 제가 오랜만에 안 적었죠. 그죠? 뭐예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법률행위 계약을 하고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뭐예요? 저당권자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부를 봐보면 여러분 저당권 등기 아직 공부 안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봐보시면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A로 돼 있죠. 그죠? A로 돼 있죠? A로 돼 있는데 자, 을구에 이제 저당권 설정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순위번호 1번 해서 여러분 소유권은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제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설정 등기라고 그럽니다. 설정 등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가 적어지냐면 채권액이 있죠? 채권액이 얼마죠? 1억 이렇게 적어지죠. 채무자는 누구예요? 네? 채무자 A잖아요. 채무자가 A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빌리는데 2년 동안 요즘 연 몇 프로예요? 연 몇 프로로 빌려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예? 3. 뭐 대충 물어봐 3.3%? 3.5? 예, 좋습니다. 그러면 3.5%. 어떻게 적어지냐면 등기부에가 이자 해가지고 연 3푼 5리 이렇게 적어져요. 3푼 5리 이렇게 적어져요. 이게 3.5%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변제기 적어지는데 변제기 아까 몇 년 동안 빌렸다고 그랬어요? 2년 빌렸다 그러면 2년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적어지냐면 저당권자가 적어지죠.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네, B은행이죠. 그죠? B은행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등기부에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채무자 A가 그죠? A가 1억 원을 이 조건으로 그러죠. 이 조건으로 B은행에게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읽는데, 이때 이제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돼야 될 것, 이것을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게 돼요. 필요적 등기사항, 그랬고요. 이자하고 변제기 있죠. 제가 저번 주에 그거 말씀드렸죠. 기간만 나왔다. 이무적 등기사항, 그랬죠. 이무적. 자, 이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으로 빌렸다 그랬죠? 이것은 등기부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인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꼭 나타나야 되고. 이것은 민법에서는 안 물어봐요. 등기법에서 물어볼 건데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조금 예방주사 놔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근데 기간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이무적 이러면 되게 편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등기가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B은행은 어때요? 1억 원이나 금전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생긴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A가 변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B은행은 저당권에 의해서 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판결 절차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대신에 어쩌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이 등기가 된 꼭 이 부동산만 경매 신청할 수 있지
다른 것은 경매 신청 못해요. 이처럼 저당권에 의한 경매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무경매라고 그래요. 의무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저당권 실행경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 절차 참가하죠? 참가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B은행은요. 왜 그냥 돈 빌려줄 수도 있는데 굳이 담보물을 요구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변제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용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때 이 채권을 자 일반 금전 채권이라고 함에 비해서 이 채권이 뭐예요? 담보물이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담보물이 씌어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담보물이 없는 채권, 일반 채권하고 비교해서 담보물이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런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아셨죠?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피담보 채권과 그 다음에 담보물권 있죠? 이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사가도 같이 이사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어쩌냐면 자, 변제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셨죠? 저당권은 그 즉시 소멸해버린 거예요. 자, 언제 소멸할까요? 저당권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가 안 적었지만 제 마음씨 착하신 분들은 보일지도 몰라요. 네, 그때 186조 계약은 등기해야 그랬죠? 187조 법률의 규정은 등기 없어도 그랬죠? 이때 여기 우리 공통적으로 글자 두자 그랬잖아요. 글자 두자 거기 뭐 있었냐면 상소 그랬죠? 공용징수가 수용 말했죠? 수용,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랬는데요. 기타 그러면 신축, 멸시, 변제 이게 나왔던 거예요. 변제. 변제 나왔어요. 아셨죠? 변제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제하면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그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유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다 소멸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요? 부동산이 없는데 권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해버립니다. 자, 언제? 멸실등기 했을 때 멸실등기 없어도 그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한 다음에 가로 열고요. 신축, 멸실이 있었거든요. 멸실. 변제 나오기 전 바로 앞에가 멸실이 있었어요. 멸실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했다 그러면 멸실 등기 없어도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 무너졌다 그러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도 소멸하는 거예요? 비계 저당권도 소멸해버리겠죠.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도 소멸하나요? 돈 못 받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담보물이 없어진 거죠. 돈 빌려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바뀌냐면 무담보 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담보 채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B은행은 삼풍백화점한테 돈 줘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억 줘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억 줘 할 수 있어요. 1억 줘, 100억 줘 이렇게 빌려준 돈 주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안 줬다고 해서 뭐예요? 의무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죠.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요? 이것으로 가야죠. 이것으로.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이코르 변제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 그죠? 언제?
말소 등기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 그러죠. 그러나 부동산이 무너져서 소유권이건 저당권이고 소멸했죠? 네. 소멸했죠. 그럼 피담보 채권도 소멸합니까? 아니죠, 그죠? 피담보 채권 소멸하지 않고 뭘로 남아요? 무담보 채권으로.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으로 남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방금처럼요. 방금처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그러는 거예요. 부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도 같이 이사간다는 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B은행이 주택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A가 주택은행한테 담보물 제공하고 돈 빌렸다 그 소리죠. 근데 지금 주택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국민은행하고 합병했단 말이죠. 주택은행 없어졌죠. 그럼 A는 변제 안 해도 되나요? 아, 이제 주택은행 없네. 빠이빠이 안 갚어. 막 이러나요? 아니죠, 이거요. 갚아야 돼요? 어디다 갚아야 돼요? 국민은행한테 받거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합병하고 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은 맨 처음에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그다음에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그랬죠. 근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설정 등기. 그런데 이전 등기라는 용어는 똑같이 씁니다.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당권자가 뭘로 돼 있냐면 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택은행 이게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가 순위번호 있잖아요. 순위번호가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1-1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2번이라고 안 적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또 하나하나씩 봐보죠. 이 국민은행은요 1-1, 남들은 다 1번, 2번, 3번 제대로 된 번호를 주는데 나는 왜 1-1에서 부기번호를 주지? 기분이 나쁘네? 이럴까요? 네? 네?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2번 줘버리죠. 그럼 이것은 2순위 저당권이라는 뜻이에요. 2순위 저당권. 아셨죠? 그걸 이제 주등기라고 그러는데 2순위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1-1 이렇게 부기번호를 주죠. 그럼 이것은 여전히 1순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니까 1순위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셨죠? 기분 나빠. 나는 뭐 이렇게 주등기로 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1순위 저당권이다. 혹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나올 건데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소유권 이전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등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있죠. 이해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뭘로 해요? 부기등기로 한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이전 등기 그럼 머릿속으로 얼른 뭐 생각한다? 주택은행, 국민은행 합병하고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1년 내내 편안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등기부죠. 여러분이 A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잖아요. 여러분 등기부에 어땠어요? B은행, 주택은행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죠. 그런데 나중에 주택은행, 국민은행 합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합병한다고, 합병해도 되냐고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그죠? 안 오고 막 지들끼리 마음대로 합병해버렸죠. 합병하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어떻게 놔버렸어요? 내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이전 등기 해버렸다는 소리죠. 이래도 됩니까? 막 내 등기부에다 지들끼리 마음대로 막 저당권 이전 등기 해놓고 막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옛날 주택은행한테 돈 빌렸던 그 수많은 등기부 있잖아요. 전부 뭘로 돼 있다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 돼 있다고. 국민은행 앞으로. 허락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막 지들끼리 마음대로
이래도 되냐고요?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왜 될까요? 에? 왜 될까요?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어요.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 채권은 양도 자유가 없다고 그랬죠. 채권은 양도하려고 그러면 어땠어요? 채권은 양도, 임차권 양도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그랬죠. 근데 물권은 양도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물권 양도 자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저당권 설정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뭘 보냐면 이제 우리는 A는 누구한테 변제한다고요? 국민은행한테 변제해야 됩니다. 왜 국민은행한테 변제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부 안 하신 분은 주택은행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공부하신 분은요. 자, 저당권이 이전되죠? 이전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담보 채권도 같이 이전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운명을 같이 하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지만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반성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도 이전됐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구란 뜻이에요? 국민은행이란 뜻이에요. 국민은행. 그러니까 여러분 A는 누구에게 변제하는 거예요? 국민은행한테 변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부종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고 수반성은 이사가도 같이 이사간다. 예, 이게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이 따를 숫자인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학자에 따라서는 굳이 부종성하고 수반성은 구별의 실익이 없는데 그냥 하나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버리고 그냥 부종성 용어 하나 써버리면 되지 뭐 한다고 두 개를 나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 가지고 시험을 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그 뜻을 알아두라고 그 의미 있죠, 그죠? 아,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뭘로? 등기부로. 아셨죠?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이때 A는 얼마 빌렸다고요? 1억 빌렸잖아요. 근데 9천만 원만 변제하면서 1억 원 안 갚은 거죠. 9천만 원 변제하면서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불가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전액 다 변제해야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액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물상대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상대의성.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부동산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권도 그 즉시 소멸하죠? 그죠? 저당권도 그 즉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채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어요. 다만 어떻게 바뀐다고요? 무담보 채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선변제권도 없고 그럴 거 아니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 A가 여기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래가지고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A에게 나오겠죠? 이것을 저당권자가 어떻게 놓냐면 꽉 잡아놓는 거예요. 압류. 이것도요,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보험금을 A에게 주지 마라는 통지 절차예요. 보험회사에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해놓은 다음에 이 보험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보험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예요.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의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상대의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격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통유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통된 성격, 통유성. 그런데 뭐 통유성이니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기억 당연히 안 나겠지만 우리 저번 주에 유치권 공부했죠. 유치권.
유치권자는 자, 우선 변제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유치권자는 어쩌냐면 인도 플러스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지 뭘 청구한다거나 해당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 있고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냐면요. 자, 이 건물을 유치한 자 있죠. 유치한 자.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자, 이 부동산이 불타 없어지죠. 그럼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죠? 소멸하겠죠? 부동산이 없으니까 소유권이건 유치권 다 소멸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금 나온대요. 그럼 유치권자가 압류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왜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공통된 선기기는 한데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권은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상대의성이. 왜 물상대의성이 없겠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뭐 잊어먹어도 좋으니까요. 찬찬히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게 이제 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 찬찬히 한 번씩 영어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뭐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 이런 게 1순위라는 뜻이구나. 이런 것들 찬찬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잊어먹었지만 쌓이고 쌓여서 콩나물에 물 주면 물 싹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 봅니다. 자, 은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자죠, 권자. 권자라고 그러죠, 그죠?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A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럽니다. 설정자 그래요.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A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으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가 갑이라고 돼 있어요. 갑이라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1억 원을 B은행한테 이 조건으로 빌렸죠. 그런데 누가 담보물을 제공했어요? 갑이 담보물을 제공했다. 이 말이 돼버리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고요. 자식인데 자식이 사업자금 부족한데 담보물 없다고 아버지 뭐 사는 집을 담보물로 좀 해서 빌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미친놈아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담보물을 제공했다.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러면 갑은 뭐예요? 채무자는 아니죠. 채무자는 아니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죠. 이처럼 채무자가 아닌데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제3자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보증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용어가 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 헷갈리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물상보증인, 여기는 뭐 물상대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그러죠. 물상보증인 아셨죠? 그러나 권자는 어때요? 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뭐 그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권자는 채권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채무자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제3자도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 3자를 뭐라고 그런다? 물상보증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이제 갑이 변제를 안 했어요. 변제 안 했어요. 그러면 어쩌냐면 자, B은행은 어때요?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죠. 의무경매죠. 의무경매인데 경매 신청할 때 돈 듭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100단위로 돈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그게 이제 100%예요, 100%. 100% 잡혀요. 그러면 그 100% 가지고 맨 처음에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찰돼 버렸죠. 그럼 서울 같으면 80%로 떨어져 버린 거죠. 아셨죠? 맨 처음에 감정가 100% 잡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예요? 돈이 든다고요, 돈이.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려고 그러면 이것을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그 정도 들어요. 몇 억짜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셨죠? 감을 잡으라고요. 아셨어요? 이 돈은 나중에, 이 돈은 내가 경매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돈이에요. 법원이 뭐 돈 가지고 있다가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받아다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 줘야 돼요. 그 돈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죠. 그죠? 왜요? 채권자 B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경매 신청했죠? 이제 배당 절차 참가했죠? 우선 변제권 있다고 그랬죠?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느냐? 얼마를 받아가냐면, 먼저, 자, 1억 원이란 원금 있죠, 원금. 원금을 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본 플러스, 그 다음에 이자 있죠, 이자. 이자가 뭐예요? 2년 동안에 뭐예요? 3.5%죠? 3.5%, 1년에 3.5%니까, 뭐예요? 1년에 350만 원이니까, 2년이면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그죠? 네. 자, 이자죠. 이건 약정이자죠, 약정이자. 이거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아까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었죠?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받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2년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경매로 넘겼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3.5%가 붙는 게 아니죠. 뭐가 붙어야 돼요?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붙어야 돼요. 연체이자. 이 연체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연이자, 손해배상액이에요.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지연이자. 이렇게 붙는 건데, 자, 원본하고 이자, 그 다음에 실행비용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지연이자 있죠, 그죠? 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 참가해서.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여기 이제 A라고 할게요. A 부동산에 아파트에 여러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임차인 들어가는데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죠? 계산해서 들어가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시가가 2억짜리다 그런데 저당권 1억 잡혀 있거든요. 근데 내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 그래요? 2억이니까 1억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안 그러잖아요. 100%로 낙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평균 낙찰률을 보라고 그랬죠. 평균 낙찰률. 그래서 뭐 85%다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만약에 80%다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면 얼마죠?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 그럼 여기서 1억 받아가 버리면, 그죠? 나는 뭐예요? 내 채권에 확보 안 되잖아요. 임차 보증금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들어가는데 여기가 만약에 38은 24, 2억 4천, 80%로 낙찰됐다. 2억 4천이다 그러면 어때요? 1억 받아가고도 내 채권은 1억 받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할 때 여기가 꼭 1억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 받아가요? 원본 1억 원이에요. 그죠? 이자 얼마였어요? 700만 원이었죠? 담보권 실행비용 100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지연이자는 3.5%가 아니에요. 지연이자 뭐 약정했다 그러면 엄청 세버리죠. 그죠? 뭐 20%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봐보세요. 이게 무한정 커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나는 이 계산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무한정 커져버리면 내 후순위자가 채권의 확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얼마만? 1년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제한을 줬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자, 이게 바로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인데,
여러분,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저당권이 아니라 99%다 뭐예요? 근저당이죠. 그죠? 근저당이죠? 자, 그러면 근저당은 뭐냐 그랬더니, 자, 근저당은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 점이 다르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등기부를 보면 여기가 근저당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근저당. 근저당이 적어져 있고 채권액이 안 적어져 있고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최고액. 그렇게 해서 실제로 1억 원 빌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130%로 잡았다 그러면 1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지겠죠. 그죠? 125%로 잡았다 그러면 1억 2,500 이런 식으로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 그 다음에 이자가 안 적어져 있어요. 이자가. 왜냐면 이자는 전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변제기인연, 그리고 여기가 근저당권자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실제 얼마 빌렸죠? 자, 1억 빌렸죠. 그죠?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잡아놨죠? 1억 3천으로 잡아놨죠. 그죠? 3천으로 채권 최고액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근저당은요, 이 채무액이 증감 변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이제 2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택은행한테 담보대출하면 20년, 30년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자만 갚아 나가도 됐죠? 근데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같이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알아요? 네. 은행에서 돈 빌리면 지금 담보대출 했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같이 잡으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쩌냐면, 자, 채권액이 줄겠죠. 그죠? 줄겠죠? 네. 줄다가 연체하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연체하면 늘겠죠. 그죠? 돈을 더 빌려줄 수도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 튀었다 그러면 돈 더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더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내가 일시적으로 다 변제해가지고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빵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저당권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저당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고 그랬죠. 등기야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 바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근저당은 소멸 안 해요. 자기가 변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빵원이 돼도 근저당은 소멸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돈 또 빌릴 수 있잖아요. 증감 변동하니까 빌릴 수 있겠죠. 그랬다가 딱 변제기에 얼마냐. 그때 7천만 원이다.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얼마 갚는 거예요? 7천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정이 어떻게 확정이 될 수도 있냐면 1억 5천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1억 5천에 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죠. 그죠? 자, 이랬을 때 변제는 얼마여야 돼요? 변제는 얼마 하는 거예요? 돈 얼마 갚아야 돼요? 1억 5천 갚아야죠. 1억 5천 빌렸는데 1억 5천 갚아야지. 그죠? 변제는 1억 5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제를 안 했어요. 변제를 안 하면 은행이 어떻게 해요? 경매로 넘기겠죠. 그리고 배당 절차 참가하겠죠. 참가했을 때 얼마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1억 3천까지만. 아셨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 있어요? 원본 이자에 지연 이자까지 다 받겠죠. 그죠? 그런데 근저당에서는 1년분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이 아무튼 채권 최고액 범위 내다 그러면 제한 없이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 저당권이 좋아요? 근저당이 좋아요? 근저당이 좋잖아요. 채권 최고액만 높여버리면. 그래서 실무에서는 99%가 다 근저당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변제 개념하고 우선 변제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변제는 1억 5천 다 해야죠. 빌린 돈. 근데 안 갚았을 때 어떻게 돼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요. 자, 저당권하고 비교하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채권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이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채권액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전부 뭐라고요? 이자가 포함된다. 이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도 않고
두 번째, 일시적으로 빵원이 돼도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성이 완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근저당에서도요. 자, 돈 안 갚아서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 받잖아요. 경매 신청할 때 실행비용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법원에 제출해야 안 해요? 내야죠, 그죠? 법원에 내면서 경매 신청해야 돼요? 이 돈 받아가야 돼요, 안 받아가야 돼요? 받아가야죠, 그죠? 그럼 받아가려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안 된다고 해야 받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실행비용이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린다 그러면 어떨 때는 어때요? 네, 포함된다 그러면 실행비용 못 받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저당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받아가려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만약에 100만 원 실행비용 낸 거 있죠? 100만 원 먼저 딱 줘버려요.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배당 절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3천 범위 내에서 다 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무슨 뜻이냐면 실행비용은 채권자가 무조건 받아갈 수 있다 없다?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있게 해주려고 하니까 보통 저당권이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게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이래야 받아가는 거고, 근저당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어때요?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 안 된다 그래야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간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안다고 그러면 단순 암기 안 한다고요. 아셨죠? 결론은 내가 경매 신청했다. 경매 신청할 때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무조건 내가 받아간다.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저당이란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205페이지. 저당권 나오죠, 그죠? 큰 1번에 약정 담보물권이죠, 그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점유를 안 하죠, 그죠? 은행에 와서 살지를 않으니까요. 3번 담보물권의 특성 4가지 나오죠, 그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나오죠. 물상대의 보면 담보 잡힌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가치적 변형물, 보험금 이런 거 있죠. 수용됐다 그러면 수용보상금 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저당권의 성립 나오죠. 자, 뭐예요? 저당권 설정 행위 나오죠.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돈 빌리는 계약이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었겠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요. 지금은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좋아요. 우리 조금 있다가 민법 총칙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근데 아무튼 물권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도 처분행위다 그러죠. 당사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죠, 그죠?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죠, 그죠? 넘기세요. 객체 뭐예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근데 자동차처럼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뭐예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부동산이죠, 그죠? 동산이면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동산이면, 네? 동산이면 질권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 나오죠, 그죠? 지분 손으로 만져줘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는 거, 거기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지분만 경매물로 나온다. 토지 경매물 검색해 보면 지분 경매가 절반이다 그랬죠, 그죠? 그 아래 단 토지 일부 그랬죠, 그죠? 토지 일부, 일필지 토지 일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는 개념이니까 유예 개념이었죠? 그럼 거기는 방 한 칸만 세내준다. 용유물권은 가능했지만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말 나오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나오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그죠? 저당권의 효력 그랬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부합물이라는 것은 빼갈 수가
없는 것 그랬잖아요. 화장실 같은 거 떼갈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유소가 경매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유소 경매 받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부합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것도 같이 경매받았다 그 뜻이에요. 정물은 뭐냐면 우리 시험법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갑니다만 주물과 정물,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는 떼갈 수 있는데 정물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주유기가 있어요. 주유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도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유소를 경매받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류저장 탱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유기까지 정물까지 전부 여러분이 경매받았다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 보면 주유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 탱크와 주유기에 미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경매받았다 그랬죠? 자, 단독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처분이 가능했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땠어요? 네,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 대지 지분은 분리처분이 금지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주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이런 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아셨죠?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다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과수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랬죠. 그죠? 저당권 설정 전의 시분 사과나무와 설정 후 시분 사과나무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냥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사과나무는 어땠어요? 토지에 부합돼 버리잖아요. 부합돼 버리니까 부합물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근데 과수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과수원 토지에는 효력이 작용하나 과수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죠. 건물은 뭐예요?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오죠. 그죠? 피담보 채권이란 담보를 통해 확보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데 이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피담보 채권 그랬죠. 자, 근데 아까 피담보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담보물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그랬죠. 근데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것은 뭐예요? 예, 배당갈자 참가해서 내가 얼마를 배당받느냐 그 뜻이라고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있죠? 피담보 채권 범위예요. 거기 정확히 말하면 피담보 채권에는 그랬죠? 피담보 채권 범위 말하는 거예요. 원본, 이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죠? 이게 지연이자예요. 지연배상이라고도 그럽니다. 지연배상.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비용을 포함한다 그랬죠? 실행비용 포함하는데 양가로 3번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이행기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여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우선변제권 있잖아요. 목적물이 경매됐다면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순으로 건물이 경매되면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죠. 왜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 다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이것도 저번 주에 다 강의 드린 내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세요? 네. 예.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저당권 중에서 가장 선순위 그랬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세요? 네. 예, 예. 그러면 넘어갈게요.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매 종류 보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 승소 판결 그랬죠? 그리고 채무자 일반 재산이 뭐예요? 강제 경매 신청하는 거고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는 판결 없이죠. 그죠? 담보 잡은 부동산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의무 경매 그러죠. 자, 오른쪽 오세요. 자, 4번에 저당권과 영위권의 관계 나오죠. 그죠? 관계 나오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한 번 더 적어야 될 것 같네요. 적기 싫었는데 계속 반복해버려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저번에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자, 전세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 있고 또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죠. 그죠?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였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찾으라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중에서 가장 선순위, 그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해 버렸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었던 권리는 인수해야 돼요, B가. 인수해야 되니까 D는 내내 살다가 나갈 때 전세금을 신소유자 B에게 반환 청구받으면 그 나가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B는 깨끗한 부동산 경매받았고 얘는 뭐예요? 전세권 끼고 경매받았다 그 말이죠? 바보잖아요, 바보. 바보죠, 그죠? 얘는 잘 받았고. 그럼 이제 얘들은 어떻게 돼요? 뭐예요? 전부 우선 변제권 있는 자들이죠? 배당 절차 참가해서 얘가 전액 다 배당받고, 그죠? 얼마만큼? 이만큼. 그죠? 다 배당받죠?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얘가 또 다 배당받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 얘도 받고. 이제 뭐예요?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애들? 일반 채권자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뒤로 있다가 얘들은 순서가 없다고 그랬죠? 비율대로 안본배당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 이제 이 전세권을 경매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여기는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인데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살다가 끝나고 B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해서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아우 귀찮아 나 배당받고 나갈래 해서 배당 신청해버리면 먼저 싹 배당받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 관계죠. 그죠? 자, 4번 저당권과 영유권의 관계 나오죠? 거기 보시면 아파트의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권이 성립했죠? 아파트 경매 실행되면 어때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인 전세권 다 소멸해버리죠? 그때 경매받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양그룹이 아파트의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저당권이 성립했죠? 아파트 경매 실행되면 얘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권리니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존속한단 말이에요.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그랬죠? 물론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배당 받고 나가는 거고요. 5번에 제3취득자 X 이거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4번 근저당 나오죠. 그죠? 개념 보면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장래 결산기까지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그랬죠. 그죠? 자, 특성 보면 결산기까지 채권액이 수시로 증감 변동하므로 채권액이 불특정이라는 점이다 그랬죠. 2번 채무 확정 전 채무가 소멸해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여기 뭐예요? 부정성 완화. 빵원데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3번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 포함된다 그랬죠? 4번 최고액이란 뭐예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말한다. 변제는 뭐예요? 빌린 돈 다 변제해야죠? 근데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변제하고 우선 변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변제하고 우선 변제? 잘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지금 이 사례에서 자 1억 5천을 빌렸단 말이에요.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고, 그죠? 내가 1억 5천을 빌렸어요. 그죠? 근데 등기될 때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얼마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 변제 다 해야죠. 1억 5천. 내가 빌렸으니까 변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제를 안 하니까 은행에서 경매 넘겨버렸을 거 아니에요. 넘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배당 절차 은행에 참가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변제 안 했으니까 경매 넘겨서 은행은 어떻게 돼요? 배당 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은행이 받아갈 때 얼마 한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다고요? 1억 3천 한도 내에서 다 받아간다고. 아셨죠?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고 이렇게 틀려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우리 막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해버려요. 대신에 쉬는 시간은 없어요? 아셨죠? 다시 한 번만 해드릴까요? 내가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죠. 자, 1억, 채권 최고에 1억 3천 잡았죠. 그죠? 그죠? 근데 맨 처음에는 1억 빌렸는데, 나중에 뭐 연체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억 5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변제액에 도달했죠.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돈 이렇게 은행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 때 얼마 하죠? 1억 3천만 줄래요? 그러면 은행에서 너무 뻔뻔하시네요. 1억 5천을 빌렸는데 1억 5천을 갚아야지. 왜 1억 3천만 원만 갚는다고 그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는 거, 변제는 얼마 갚아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을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2년 지났는데도 내가 변제를 안 했다고요. 변제 안 하니까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이 부동산 경매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배당결사 참가하죠? 참가할 때 자기는 얼마 범위 내에서만 받는 거예요? 1억 3천 범위 내에서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만약에 채권액이 7천이었어요. 7천. 나는 변제 얼마 해야 돼요? 7천, 그죠? 7천 플러스 뭐예요? 이자 다 줘야죠, 그죠? 이자 다 줘야죠. 줘야죠? 근데 변제 안 하니까 경매 넘겼겠죠? 경매 넘겨서 은행은 어때요? 우선 변제를 받죠? 받을 때 얼마 받아갈 수 있어요? 7천에, 그죠? 이자에, 그 다음에 지연이자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1억 3천 범위 내면 다 받아간다고요. 다 받아간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런데 내가 1억 5천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1억 5천 변제해야죠. 1억 5천 변제를 안 하니까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경매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배당결사 참가해서 은행이 이 돈을 받아가겠죠? 받아갈 때 얼마 범위 내에서만? 1억 3천 범위 내에서만 받아간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실행비용 포함되어 안 돼요?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안 돼요? 네? 실행비용은 포함 안 된다고요? 실행비용은 포함 안 돼야 받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비용은 먼저 빼줘버려요, 근저당에서. 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그만해도 될까요? 네. 이해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또 오세요. 또 해드릴게. 자, 그래서 2번 특성 보면, 거기 보면, 채무 확정 전 채무가 소멸해도 빵원이 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최고액 속에 이자는 포함되어 있다.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말한다 그랬죠. 채무액 3억 원, 최고액이 1억이면 근저당은 1억 원까지만 변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선 변제 받는다고요. 이때 채무자득 3억을 뭐 해야? 변제를 해야죠. 변제. 우선 변제, 변제 이렇게 다르다고요. 변제해야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3번 채무 확정 시기 언제예요?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죠? 1번 결산기가 도래하면 채무가 확정되죠? 근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그때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결산기 전이라도 기본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그때 채무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4번 채무가 확정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이제 증감 변동하지를 않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이지만 채무 확정 후에는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아진다 그러죠. 따라서 확정 전에 빌린 돈 있죠. 확정 전에 빌린 돈은 어때요? 이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되죠. 확정돼 버렸는데 이후에 빌린 돈은요, 이 근저당으로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네, 전혀 별개니까 채무가 확정된 이후 시점에 거래한 대여금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못한다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공동저당 나오는데 봐보세요. 자, 내가 은행에서 1억 원 빌리는데 은행에서 위에 건물하고 내가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만 담보물 제공할게 그랬더니 담보 가치가 약하니까 5천만 원밖에 못 빌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좀 빌려줘 그랬으니까 그럼 다른 담보도 줘. 그래서 내가 어때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담보물 제공한 경우 있죠? 이게 뭐예요? 공동저당, 공동담보 이런 거죠. 아셨죠? 개념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세요.